권 두 권 책을 사 모으다 보면 어느새 책장에 책이 가득합니다. 순서 없이 삐죽빼죽 가득 찬 책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죠. 책을 진열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도서관처럼 책의 장르를 나눠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기도 하고요. 혹은 크기가 비슷한 책끼리 모아놓거나 표지 색깔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연관성 있는 책 제목들을 함께 진열하는 정말 어렵고도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 정리하는데 힘은 좀 들겠지만 기분 전환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김동리의 흥남철수, 3시부터 5시까지는 화제의 베스트셀러 바바라 오코너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5시부터 8시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진희의 봄나들이 봉봉,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EBS 경청 에릭 메이슬의 보헤미안의 파리가 방송됩니다. 먼저 이번 주 고전 읽기에서는 가슴 아픈 우리의 전쟁사를 다룬 소설가 김동리의 흥남철수가 방송됐었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 전쟁 당시인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있었던 피난민 수송 작전인 흥남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직전 유엔군과 우리 군은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시작하는데요.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로 선장은 선적했던 무기를 모두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워 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선박의 정원은 47명이었지만 14,000명이 넘는 피난민을 태웠다고 하니까요. 이 배 한 척이 기적처럼 많은 생명들을 구한 거죠. 소설 속에서는 흥남철수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김동리의 흥남철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유엔군 서북전선이 철수를 개시한 11월 27, 8일 그 무렵, 아직도 북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던 동북전선 일대는 바야흐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뿌옇게 쌓여 있었다. 25일에 이미 나남 청진을 탈환한 국군 장병은 다시 회령 나진을 향해 29일에도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경을 목적하고 맹진하는 유엔 연합군을 쫓아 이왕이면 두만강 얼어붙은 강면까지 바라보고 돌아오자고 의견이 합치된 철의 일행 3사람이 함흥에서 청진 가는 선편을 교섭하러 당지 주둔의 정훈대를 찾아간 것은 30일 오후였다. 거기서 처음으로 28일에 공포되었다는 맥원수의 특별 코뮤니케란 것을 듣게 되었다. 중공군 대거 침입으로 한국 전선은 신국면에 돌입하였다. 이 의외의 성명은 서북전선의 유엔군이 이미 철수를 개시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말을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신이 없어지는 듯한 순간이 지나갔다. 한순간의 진공은 다시 현실로 메워졌다. 북으로 가려던 계획이 남으로 바뀌어졌다. 이튿날인 12월 초하루, 3사람은 다시 일단 흥남으로 돌아갔다. 철은 시인이요, 다른 둘은 음악가와 화가였다. 그들이 사회단체연합회 파견 종군 문화반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을 떠난 것은 11월 초여섯 날이었다. 그날로 원산에 도착하여 사흘을 묵은 뒤 다음 목적지를 함흥으로 정하고 원산을 떠나 일단 흥남에 닿은 것이 그달 열흘날이었다. 여기서 다시 일주간이란 날짜를 보내고 정작 함흥으로 떠나게 된 것은 그달 20날께였다. 사회단체연합회에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전과의 보도나 전황의 기록을 위한 전선 종군이 아니라 수복지구의 동포들에 대한 계몽선전 위안을 주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다 더 큰 도시를 무대로 하여 일하는 것이 일의 반향에 있어서나 그들 자신의 편익에 있어서나 좀 더 효과적이리라 믿었고, 따라서 원산에서 두 번째 목적지를 함흥으로 택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 사람이 함흥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흥남에 들른 것은 흥남에서 정원 책임을 맡아 있는 강대위가 그들 일행 중에 한 사람인 박철을 통해 세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이 갔을 때 강대위는 박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빨갱이 놈들이 어떻게 선전을 해왔던지 시민들이 모조리 산중에가 숨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나오게 하고 신념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철과 그 일행의 사명이었다. 세 사람은 그 일에 착수했다. 키가 작고 몸이 마르고 얼굴이 새까만 어딘지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이화백은 그러나 인상과는 달라 대단히 명랑하고 유머러스한 시국 만화를 그려붙이고, 이화백과는 반대로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하고 얼굴이 복슬복슬하며 어딘지 에이티가 있어 보이는 김성득 음악가는 학교로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국가와 봉선화를 가르치고, 철은 직분이 시인이라 시를 외거나 강연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리면 안심하고 모여들었다. 특히 이정식의 보기보다 다른 그 경쾌하고 소탈한 익살에는 듣는 사람마다 배를 안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의외로 빠르고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 시민들은 나날이 산과 굴과 그 밖에 숨어있던 모든 자리에서 자기들의 마을로, 거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또 밤이면 을의 위안의 밤을 개최했다. 이것은 연사흘 계속되었다. 그 첫날 밤이었다. 철들의 일에 최초로 협력하여 나왔던 경인수라는 사람의 소개로 윤시정이란 소녀가 봉선화의 독창을 부른 것이 여러 사람의 눈에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충격을 주고 사무치는 것을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세 사람의 일은 더욱 크고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소녀의 나이는 16이었다. 몸매는 가늘고 둥글며 얼굴빛은 몹시 흰 편이었으나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어딘지 누름빛이 돌았다. 눈썹은 우아하고 눈은 가늘고 웃을 때는 서리빨같이 희고 가지런한 일을 보이곤 했다. 박철이 윤시정을 처음 본 것은 그가 봉선화를 부르게 되던 그 전날 밤이었다. 서울을 떠난 지도 보름이나 되는 세 사람은 가운데서도 철과 이정식은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으므로 그날 오전에 알게 된 정인수를 통해 물었다. 어디 객주 영업을 하는 집이 없습니까? 정인수가 객주집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인도해 준 곳이 그 집이었다. 시가지 뒷골목에 있는 기역자로 된 조그만 양철집으로 맨 끝이 헛간이요, 다음이 부엌이요, 그 다음이 방이요, 또 하나 꺾어진 기역자의 짧은 한 획에 해당하는 쪽에 방이 있었다. 일행이 처음 문 안에 들어섰을 때 방 둘과 헛간은 껌껌하고 부엌에만 유리 등의 침침한 기름불이 켜져 있었다. 정인수가 먼저 들어가 뭐라고 한참 교섭을 하고 나왔다. 들어가도 좋소. 세 사람의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그들은 정인수의 소개로 주인과 인사를 치렀다. 주인은 나이 한 60이나 가까울 듯한 키가 크고 목이 길고 얼굴빛이 검누르고 주름살이 많은 노인이었다. 주인은 인사를 끝내자 꾸무적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검정빛 양복바지 위에 역시 검정빛 스웨터를 입은 허리가 가느스름하고 얼굴빛이 새하얀 소녀 하나가 그 아버지인 주인 노인을 거들어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시정이란 것은 이튿날 오전에 정인수의 소개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주인 노인과 소녀가 40분간인가 걸려서 만들어준 요리는 겨우 냄비에 멸치를 넣고 끓인 두부찌개 하나요, 소주가 한 병 있었다. 그러나 반달 만에 술자리라고는 처음 대하는 터라 그들은 흡족하게 흥겨없게 마시고 취하고 쓰러져 잤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세 사람의 숙소는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튿날부터 숙소를 아주 이 집으로 옮겨오자 이 집에서는 기역자에 꺾어진 짧은 획에 해당하는 방을 철들에게 내어주었다.
주인 식구는 윤노인과 시정의 언니 되는 올해 19살 나는 또 하나 처녀와 이렇게 모두 3사람이 있었다. 시정의 오빠 되는 윤노인의 아들은 괴뢰군으로 끌려나가고 없었으며 시정의 언니 되는 수정은 적어도 그들이 보는 데서는 방문 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 집 큰딸은 병인이요. 그들이 옮겨갔을 때 윤노인이 말했다. 집안에 병재 있어서 손님에게는 미안하오만은 한을 수 없어. 더운 기운이 나는 이쪽 큰 방은 우리가 써야 되겠소. 무슨 병인가 하는 호기심이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일절 출입을 끊고 방 안에만 들어누워있을 때야 이만저만한 중병이 아니면 보기에 썩 흉한 병이겠거니. 시정이 봉선화를 불러 여러 사람을 눈물로 젖게 한 첫 번째의 위안의 밤이 끝난 뒤에도 숙소로 돌아온 3사람은 또한 어젯밤과 같이 두부찌개에 소주를 마시고 흡족하게 취했다. 정식이 술에 취해 떠들었다. 시정이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우리 앞에서는 노래 못 부르겠어? 봉선화 못 부르겠어? 철도 취중이지만 시정을 곁에 불러 앉혀놓고 말을 건네보고 싶었다. 다만 김성등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맨송맨송한 정신이라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음악인이란 의미에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말렸다. 이 형, 주정은 제발 서울로 돌아가서 합시다. 안 돼. 시정이 이리 와. 이리 들어와. 그러지 말래도. 김성득은 술도 담배도 못하는 색시같이 유순한 성격의 사람이었으나 이때만은 강경히 정식에게 대항했다. 이렇게 되면 시정이 보통 소녀인 경우에 들어오려고 할 리 만무할 것이다. 그런데 시정이 들어왔다. 철이 좀 뜻밖이라 생각했으리만치 그녀는 활발한 성격인 듯했다. 오, 시정이 거기 앉아. 오늘은 수고했어. 대성공이었어. 아니요, 정말 부끄러웠어. 본디 음악 공부를 했었나? 공부를 특별히 한 것도 없어. 올해 제가 여학교 4학년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학생 음악회에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음악대회 같은 것은 가끔 있었나? 있기는 있어도 뭐다 꽃 같은 김일성 노래 뿌이고 정말 음악다운 음악은 있쟁이요. 음악대회에서는 1등을 했나? 예. 시정은 말을 빨리 하거나 흥분했을 때 이외에는 서울말을 곧잘 쓸 수 있었다. 정식이 또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1등이고 2등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 시정이 그렇잖아. 문제는 예술에 있어 예술이 되면 그만이야. 예술에 무슨 놈의 등수가 있냔 말이야. 그렇잖아 시정이? 시정은 잠자코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시정은 천재 예술가야. 알겠어? 예술이란 천재 없으면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예술에 무슨 놈의 1등, 2등이 있겠느냐 말이야. 알겠어? 응? 시정이? 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번에 남북이 통일되거든. 시정이도 우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 가서 공부하게. 통일이 언제쯤 되겠어? 글쎄 늦어도 내년 봄까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선생님 데리고 서울에 데려가 주겠어? 그럼 그렇고 말고. 성득이 기다리고 있은 듯이 말했다. 이제 됐어. 이제 시정이 나가도 좋아. 그럼 그 선생님 전 그렇게 믿고 있겠어요? 시정이 나가자 철과 정식은 또다시 술잔을 건네기 시작했다. 시정이 새로 끓인 두부찌개를 들여다줬다. 됐어. 새로 들어온 두부찌개에 용기를 얻은 2사람은 술 마시기 내기나 하듯 연방 잔을 바꾸어 넘겼다. 그들이 술상을 내고 잠이 든 것은 이라기보다 성득이 2사람의 술상을 물리고 그들을 자리에 끌어다 눕힌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것은 자정이나 되었을 때였다. 철은 취기와 피로로 인해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떨어져 버렸다. 쇠고기나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손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듯 칼질은 빨랐다. 칼질이 빠르듯 그녀의 입이 또 그렇게 빨리 달싹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은 그렇게 빨리 연부를 외고 있다는 것이었다. 콩이든지 팥이든지 콩이든지 팥이든지. 그녀의 연불은 이것만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연불이 아니라 주문일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도마만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고개를 들지 않고 그렇게 빨리 도마를 두드리고 그렇게 빨리 연불이나 주문을 외는 것은 그 자신이 어느덧 주문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덧 고개를 든다면 그 주문은 철에게 향해진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철에게 거북한 노릇이었다. 철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문은 철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지 못하고 신발을 신기지 못하고 쌀을 넉넉하게 들이지 못하고 회충약을 먹이지 못하고 멸치 넣은 두부찌개를 먹이지 못하고 벌레 먹은 이를 빼주지 못하고 이발을 시켜주지 못하고 창경원 구경을 시켜주지 못하고 이러한 죄목으로 철을 추궁하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쓸쓸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쓸쓸하고 두려움이 어느덧 용기가 되는 것이었다. 철은 어느덧 용기를 가지고 그녀가 주문을 퍼부을 때 결심했다. 그녀와 싸우리라. 아내는 원기같이 창백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철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철은 이제야 군복을 입고 어깨에 백을 걸고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대구서와 부산서와 석 달 동안이나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집을 찾아 이제야 유행군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웃는 얼굴로 철을 맞이해주는 것을 볼 때 철은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도 즐거운 일은 어쩌면 현실이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꿈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아내는 이미 죽고 죽은 아내의 요령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죽은 아내의 요령이 이렇게 창백한 웃음을 띠고 철을 맞이해준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는 아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말이다. 제 어미와 함께 와 몰려 나왔어야 할 아이들은 다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다 어디 있느냐 말이다. 철은 가슴이 메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은 치운 바람이라 느껴졌다. 추워. 박형, 이리 좀, 어이, 박형! 소리는 얼음같이 싸늘한 바람과 함께 오는 것이었다. 철도 이번에는 분명 꿈속이 아닌 기지개를 켰다. 새벽녘이 되어 철은 무엇인지 부드럽고도 포근한 체온 속에 눈을 떴다. 철은 즉각적으로 그 체온이 화가 이정식이나 음악가 김성득이 아닌 젊고도 상냥한 여자의 것이라고 느껴졌다. 철은 과연 감장빛 치마저고리의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으나 창문께인 희부연 새벽빛이 어리고 있었다. 철은 상반신을 돌려서 방 안을 살펴봤다. 그의 등 뒤에는 화가 이정식이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음악가 김성득을 안고 누워 자고 김성득은 또 이정식에게 등을 돌린 채 벽에 얼굴을 붙이듯 하여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같은 이불 밑에서 꼭 같이 등을 꼬부리고 다리를 오그려서 흡사 한 쌍의 새우가 붙어 자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철이 안고 누워있는 여자가 있는 쪽으로는 그 다음이 분명히 시정이요. 시정이 다음이 그의 아버지인 윤노인인데 그는 벽에 등을 대다시피 하여 모로 누워 있었다. 그러고 보면 철이 안고 누워있는 여자는
틀림없이 시정의 언니인 올해 19에 난다는 거의 방문 밖 출입이 없던 그 뱅제라 불려오던 여자일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주인 식구 3사람이 다 이 방에 들어와 자게 됐지? 어저께 밤에 정식과 늦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 다음 전날 밤과 같이 이 방에서 담요 2장과 주인 집의 솜잎을 한 채를 빌려 같이 덮고 누워 잤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인 식구가 모두 이 방에 들어와 자게 된 거지? 또 난 어쩌다가 나한테 배당된 침구를 버리고 주인 식구의 이불 속으로 움직여서 시정의 언니를 안고 자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군. 철의 이러한 의문은 그날 아침 해가 환히 돋아 그 방 사람 6이 다 일어났을 때까지 아직도 한밤중같이 늘어지게 코를 골고 자는 겨대방에 7사람의 낯선 손님들을 발견함으로써 자연히 해결될 수 있었다. 밤중에 손님이 7이 와서 귀엽고 방을 내달라고 해서 부득이 실례를 하게 됐소. 실로 미안하게 됐소. 새로운 손님들 자리에 눕는 것을 보고 아버지하고 이 방에 와보니 실로 큰일이오. 선생님 3분과 언니하고만 한 방이오. 그래서 처음에는 시정이만 수정이 다음에 눕고 나는 딸들의 발치에 눕겠다고 하는 것을 시정이가 우겨서 수정이를 좀 밀치고 간신히 그 자리에 우리가 누웠소.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은 이쪽 3사람이 더 미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던 시정의 언니를 이제는 할 수 없이 한방 안에서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이요. 그 위에 다시 그를 안고 잔 철이야말로 명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정식이 3사람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 아니올시다. 저희야말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이 4살이나 아래인 올해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은 성득이와 또 나이로는 성득이보다 서너 살 위나 참결에 약간 방정한 몸가짐을 갖지 못했던 철로서는 더욱 미안하고 또 거북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별 말씀 다 하오다. 내 큰딸이 뱅제돼서 그렇지. 그렇지 에이먼. 수정은 얼굴이 좀 네모난 듯한 드물게 보는 미인으로 어느 모로나 병인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상하게까지 보이는 훌륭한 처녀군. 불구자가 아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속에라도 병이 들어있다면 얼굴이 그렇게까지 고상하게 보이도록 아름다움으로 빛날 수는 없을 거야. 그렇다면 윤노인이 그를 가리켜 뱅제라고 하고 정인수 역시 병인이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지? 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그들은 윤노인이 그들에게 그의 큰딸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었다. 겨대방의 7분이 숙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방을 주인에게 내주고 숙소를 옮기기로 합시다. 일행은 정운대를 찾아갔다. 강대위는 곧 지난 밤중에 도착한 7분 손님에 대해 직접 그들을 인도한 부하사병 한 사람을 불러 자세한 보고를 들었다. 그 7분 손님 중 5사람은 다른 특별한 용무를 띠고 온 사람들이고 그 밖에 2사람은 신문사에서 파견되어 온 종군기자인데 5사람은 오늘 중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2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면 떠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2분 손님이 오늘 밤을 여기서 묵게 되는 경우엔 불편한 대로 5분이서 하룻밤 지낼 수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과연 그들 7분 손님 가운데서는 5이 그날 오후 2시에 먼저 떠나고 둘은 남아 철들이 개최하는 위안의 밤을 위해서도 많은 협력을 해주고 이튿날 오전에 함흥으로 떠났다. 3사람은 그들이 떠난 뒤에도 사흘밤을 더 묵어서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사흘밤이나 더 묵는 동안에 철이 수정의 얼굴을 본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시정이 인사를 하느라고 방문을 열었을 때였다. 수정은 바로 문 앞에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시정이 갑자기 문을 열고 철에게 인사를 하자 그도 무심결에 따라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수그려버렸다. 그의 눈결같이 새하얀 두 볼에 발그스레한 홍조가 떠올랐다. 수정의 병이란 결국 정신이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 첫날 밤 시정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느라고 하던 그 또렷한 말씨와 낮고 가늘면서도 어딘지 발랄한 생명력이 느껴지던 목소리를 생각하면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어쨌든 그들 세 사람은 수정의 병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혹은 품은 채 그곳을 떠나게 됐던 것이다. 철과 그 일행이 흥남으로 돌아온 것은 12월 초 이튿날이었다. 그들은 흥남에 와서 강대위를 만났다. 알 소장이 동안에 대비하여 동북전선의 철수를 지령했습니다. 동시에 어저께부터 장진호 부군의 유인군이 후퇴를 개시하여 오늘까지 일면 후퇴, 일면 격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일단 원산까지 갈 수 있는 차편을 부탁합니다. 전날 신세지던 윤노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윤노인은 반겨 맞았다. 중공군이 들어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전수에는 별반 영향이 없는가? 중공군도 중공군이지만 그보다 추위 때문에도 일단 후퇴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후퇴를 하오? 저 기다렸어요. 선생님들 빨리 돌아오실 줄 저 알고 있었어요. 저 이번에 선생님들 따라 아주 서울로 갈까 하고 있었지요. 시정은 왼쪽 볼에 포조개를 파가며 가늘게 뜬 두 눈에 웃음을 담고 말했다. 철은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나 정국에 대하여 긴 말을 하기가 싫었다. 딴전을 쳐서 화제를 돌려버렸다. 그동안 수정 언니도 잘 있었지? 그 이튿날인 초사한 날도 차표는 좀치 얻어지지 않았다. 지프차는 가망도 없고 트럭이나 쓰리쿼터도 쉽지 않았다. 중공군은 함흥과 원산 방면에 점점 더 병력을 증가하는 일방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여움을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정인수가 이번에 그들이 흥남으로 되돌아온 이래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여간 수상쩍게 생각되지 않았다. 정인수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면 이 고장의 다른 사람들은 더 물을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정운대에서 차편을 기다리기 위해 허비됐다. 육로로 원산까지만 가나오면 거기서는 공로로나 해로로나 한결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흔날 저녁 때나 되어 강대위는 비로소 얼굴에 활기를 띠고 들어왔다. 내일은 떠나게 됩니다. 바로 부대에서 떠나는 트럭이 있어서 교섭한 결과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타게 될는지는 의문이지만 하여간 아침 6시까지 부대로 나오십시오. 어쨌든지 저희는 셋이 같이 떠나야 합니다. 강대위를 통해 신신당부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이었다. 그동안 사흘 동안이나 얼굴을 보이지 않던 정인수가 그들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터뜨려 놓았다. 우리 아버지는 본디 기독교 장로고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아버지는 해방되던 해에 돌아가셨소. 나도 공산군이 들어온 이유는 박해가 겁이 나서 겉으로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소학교 교원 노릇을 했소. 이번 6.25 사변이 나자 나는 본디 몸도 성치 않았지만 소학 교원이란 직업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어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했소. 괴뢰군이 도망을 내빼자 혼자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맨 먼저 나와 맞이했을 뿐 아니라 내 힘이 자라는 대로 협력도 아끼지 않았소. 그런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이 후퇴를 개시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만 정신이 어지러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소. 그래서 한 사흘 동안 가만히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 고장도 공산군에게 한 번 더 내주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여기서 내 한 몸 같으면 유엔군을 따라 남하해버리면 되겠는데 나한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아이 넷, 몸 약한 아내가 있어서 내가 없으면 이 식구들은 집에서 굶어 죽거나 거리에서 얼어 죽고 말 거요.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남아서 공산당에게 붙잡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소. 더욱이 어머니와 아내는 가족들 걱정은 말고 내 한 목숨만이라도 건지도록 하라고 강경히 권해마지 않소. 선생님들은 함께 아무래도 저랑 이곳을 떠나야겠수다. 강대위의 말대로라면 우리 세 사람도 다 타기는 어려울 것 같이 비쳤는데 여기다 다시 한 사람을 더 보태 네 사람이 된다면 더 곤란해질 것은 뻔한 노릇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예술가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부르짖고 또 정의 인도와 자유를 외쳐온 우리가 생사를 헤아릴 수 없는 이 판국에 와서 너는 모르겠다, 내가 먼저 떠나야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부대로 나오시오. 철은 동행 두 사람에게는 의논도 없이 이렇게 일러줬다. 새벽 6시라고 해도 날은 아직 밝기 전이었다. 눈이 얼어붙어 빙판이 된 검은 길 위에는 그저도 성긴 눈발이 부슬거리고 있었다. 이따금 한숨처럼 뿜어지는 뿌연 입김이 아득한 절망같이 누워있는 시꺼먼 해면의 압력을 받는 듯 숨결이 가빠졌다. 정운대에 들러 강대위를 찾았다. 강대위는 없었다. 그들의 초조한 마음은 그 자리에서 강대위를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트럭이 떠나기로 돼 있다는 부대로 향했다. 그때 박쌤! 어딘지 귀에 익은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철이 돌아다 보니 역시 부슬거리는 눈발 속에 검은 오버를 입고 륙색을 메고 그 아래 고무장화를 신은 정인수가 걸어오고 그 뒤에는 털수건으로 모두 머리를 싼 여자 세 사람이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그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인 정인수를 보내러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부대로 갔을 때 거기는 이미 약 20명이나 되는 이 지방 민간인들이 짐을 가지고 나와 있었다. 군에서 직접 떠나는 사람 이외에 이렇게도 많은 민간인들이 그들과 같은 차편을 기다리고 있었으리라곤 예기치 못했던 일이니만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시 반에 강대위가 뛰어왔다. 강대위도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다. 함흥에서 지정을 받아온 사람이 11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 관계로 소개장과 추측장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한 20명가량 됩니다. 검푸른 해면 위에는 희멀건 아침빛이 서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번에 정영도 우리와 같이 꼭 떠나야 되겠는데 특별히 좀 부탁하네. 부탁합니다. 강대위는 당황한 얼굴로 그곳을 떠나버렸다. 한 15분 뒤에 강대위는 표 석장을 가지고 돌아왔다. 표철에는 민자를 쓰고 잇따라 번호가 들어있었다. 민 16, 민 17, 민 18 이렇게 석장이었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연대장님이 직접 승차표를 지정했습니다. 강대위의 설명을 듣고 보니 표철에는 과연 모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철은 정인수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 그는 노기가 가득 찬 두 눈으로 강대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것도 싸우다시피 해서 겨우 타낸 겁니다. 철은 또 한 번 정인수의 얼굴을 훔쳐봤다. 다음 순간 철의 눈에는 정인수의 뒤에 그를 전송으로 나와 서 있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보였다. 그럼 내 표를 정영이 가지시오. 나는 표 없이 타보겠으니까. 꼭 같이 가시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겁니다. 박 선생은 부대에 안면이라도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정인수는 철의 표를 받았다. 7시 5분 전부터 인검한 헌병에게 표를 제시한 사람들만이 트럭을 타기 시작했다. 트럭에는 본디 부대에서 실은 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30여 명이 타니 빈틈이 없어졌다. 강대위에게 얘기 들었겠지? 사정을 좀 봐주게.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연대장님의 양해를 받아오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꼭 좀 들어주게. 그럼 좀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철에게 차에 올라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긴 한 듯이 잠자코 서 있을 뿐이었다. 검찰을 끝마친 운전사가 운전대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철은 앞뒤를 살필 필요도 없이 차에 뛰어올랐다. 헌병은 그것을 보고도 눈을 감아준 건지 말이 없었으나 차 안에는 그의 몸을 용신할 빈틈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엎어지듯이 하여 겨우 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헌병이 와서 마지막으로 승차 인원을 헤아리게 됐다. 그쪽이 한번 내렸다가 타는 게 유리하지 않겠시오? 아이, 한번 내렸다 다시 탈 때 어려울 테니 그냥 앉아서 배겨보시라요. 몇 번이요? 강대위와 그 먼저 임검하던 헌병의 허락을 받았소. 그때 마침 강대위는 정운대로 돌아간 뒤였으므로 먼저 번의 헌병이 강대위의 부탁을 대신 전해주는 모양이었다. 빨리 내려주십시오. 철은 억지를 쓰고 그냥 앉아있으려 했다. 일단 내려서 강대위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철이 앉은 자리에서는 아무리 버티어본 데짜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차에서 내려 정운대로 달려갔다. 강대위는 철의 말을 듣자 누구에게 향해서인지 화를 버럭내며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운대 문 앞을 나왔을 때는 이미 부대를 떠난 트럭이 시가지를 향해 200m가량이나 앞서 달아나고 있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순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철이 강대위와 헤어져서 부대 앞을 돌아 나오고 있을 때 이번엔 또 시정이 감장 치마 저고리에 털수건을 쓴 채 륙색을 메고 눈 속에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어찌된 생판인지 영문을 모르고 시정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그냥 눈 속에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아니, 어찌 된 거야? 자동차 아직 안 떠났어요? 떠났다. 그럼 선생님은? 나는 못 떠났어. 왜요? 시정이와 같이 가려고. 선생님, 그거 정말이에요? 시정의 입에서는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다. 두고 보라고 글쎄,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럼 졌어. 저도 안심하겠어요. 시정은 당황히 사투리와 서울말을 섞어가며 말했다. 근데 시정은 또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시정의 이 말을 듣자 철은 문득 어젯밤 정인수가 돌아간 뒤 시정인의 네 식구가 말다툼을 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 시정의 음성은 낮았고 수정의 음성은 더욱 낮아 그녀들 두 사람의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윤노인의 말도 드문드문 들렸다. 정인수와 같이 선생님들을 따라 내일 아침 6시 트럭으로 떠나요. 언니를 남겨두고는 못 떠난다. 언니야 방문 밖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죄가 있시오? 저야말로 중공군이 들어오면 맨 먼저 잡아 죽일 텐데 어더럽게 남았시오. 그것을 잠결에 대강 엿들은 철도 생각했다. 시정의 말이 옳지.
영감 말은 경우에 맞지 않는 상식밖의 역설이야. 그러나 시정이 정말 간다고 나서게 되면 그것도 난처하고 남의 집 이야기에 그다지 깊이 관심할 흥미도 없어. 그보다 잠에 눌려 그냥 꿈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싸움은 6시 이전에 끝이 났어야지. 끝이 아니 났소. 그러다가 선생님들 떠나시자 쟤 그만 울어버렸소. 너무나 겁이 나고 또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그냥 옷을 갈아입고 릭사 끌어매고 아버지가 붙잡는 것도 뿌리쳐버리고 울면서 나오는 길이요. 시정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아버지와 더불어 말하듯 사투리를 뒤섞었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수정이 혼자 그림같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네 아이 같니? 아버지는? 너 붙잡으러 가정 있나? 시정은 잠자코 짐을 끄르는 모양이었다. 철은 방으로 들어가자 오버를 벗기도 바쁘게 아직도 그대로 깔려있는 이불 속에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시정이 륙색만 벗어두고 눈이 녹아 어룽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철이 누워있는 방으로 건너오더니 이불 속에 저도 두 발을 디밀고 앉았다. 우리 아버지 실로 이상하오. 철은 무언지 헤아리기 어려운 화가 북받쳐오르고 또 고단하기도 하여 그냥 눈을 감은 채 입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선생님. 시정은 그 얼음같이 싸늘한 손으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철은 역시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좀 찌푸리며 머리를 흔들었다. 골이 아프오? 아니야. 먼저 본 국군이 쳐들어올 때도 우리 아버지 언니를 내게 맡기고 혼자서 산으로 달아나쟁했소. 철은 시정의 말을 듣자 윤노인의 어딘지 어린애같이 겁이 많고 지능이 부족한 듯한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다. 수정이 있는 방에서 돌연히 짐승이 우는 듯한, 도깨비가 웃는 듯한, 사람이 죽는 듯한 기계망측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은 놀라 이불을 차고 뛰어 일어나자 곧 그쪽 방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수정이 두 눈에 허옇게 뒤집힌 채 입에 거품을 문 채 팔다리가 쌍곡선으로 틀어져 고등같이 꼬이며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철은 엉겁결에 뛰어들어 그의 양손 손목을 꽉 잡았다. 물 가져와, 물! 선생님, 노우다. 빨리 나오다. 시정은 도리어 철에게 명령할 뿐 물을 떠오려고도 하지 않았다. 철은 정신없이 시정을 돌아다보았다. 시정은 의외로 침착한 얼굴로 고개를 좀 흔들어 보일 뿐이었다. 철은 시정의 명령대로 수정의 손목을 놓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거 처음 아닌가? 이거 뭐야? 왜 이래? 시정은 한참 동안 수정의 발작을 지켜보고 있더니 수정의 목에서 기성이 멈추고 고등같이 틀어져 있던 팔다리에서 경련이 수그러지는 것을 보자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저 방으로 건너가오다. 금년 겨울 들고서는 처음이오. 이때 철은 윤노인이 밤낮 뱅제에 있어서 하던 말과 또 정인수가 병인이 있어서라고 말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트럭이 떠난 이튿날 오후에는 또다시 우울한 소문이 들려왔다. 어저께 아침 흥남을 떠난 트럭이 원산까지 도착된 것은 확실하나 원산에서 서울로 향해 떠나지도 못한 채 그냥 원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원산과 고성 사이에 유엔군의 북진 직후부터 출몰하던 괴뢰군 나고병들이 중공군 개입과 유엔군 후퇴 개시를 전후해 부쩍 기세를 올리며 연합군의 통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원산에 아직도 유엔군이 건재하고 있으니 앞으로 3, 4일은 더 육로로 돌아가는 착편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은 철의 막연한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게 됐다. 그와 동시 철은 극도의 불안과 초조에 빠져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장모에게 맡기고 떠나온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6.25 중에는 아내를 공산당에게 죽게 하고 이번에는 또 아이들마저 잃게 되지 않나. 6.25 사변 돌발 당시나 9.28 수복 직후에는 너무 흥분에 빠졌다가 이번엔 너무 감상을 날뛰었어. 도대체 왜 6.25 때는 가족을 데리고 남아하지 못했으며 또 9.28 이후에는 무슨 놈의 분이 그렇게도 치밀어 불쌍한 아이들이나 돌보지 못하고 혼자서 원수를 다 갚을 듯이 이렇게 눈과 얼음이 잠긴 동북전선까지 쫓아왔으며 또 무슨 신의를 위해 희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돼서 내 표는 남에게 주고 나는 이 꼴이 돼 혼자 눈구덩이 속에 자빠져 누워있기를 원했단 말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의 너무나 격정적인 울분으로 인해 오히려 본의 아닌 감상적인 양보를 일삼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못한 타성적인 행위에 스스로 치오르는 우라를 참을 수 없었다. 국군이 후퇴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도 많은 유엔군과 자유를 찾아 들끓는 백성들을 설마 비행기나 구람으로 실어 가더라도 가겠지. 그 야수 같은 놈들한테 봉변을 당하게 내버려 두겠니? 저는 선생님만 믿소. 선생님 뒤만 따라가겠소. 시정이 이렇게 말하면 수정도 그것이 자기의 의사를 대변하는 말이란 듯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춘 채 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철이 정운대에 들렀다가 군용식량인 레이션을 한 상자 얻어 돌아오니 그때 마침 시정과 그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수정이 혼자 방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이거 뭐 들었나 떼보우다. 수정은 그것을 받아든 채 약간 발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말없이 철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철이 돌아서 그의 방으로 들어오자 수정이 잇따라 철의 방으로 건너왔다. 선생님. 순간 철은 언젠가 정식이 취해 술자리에서 시정을 불렀을 때 김성득이 곁에서 중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대담하게 그 방에 들어오던 것을 상기했다. 이 형제는 쾌활하고 대담한 점에 있어 공통적인 면을 가진 게로구나. 그와 함께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달으며 의아한 얼굴로 그의 아름다운 두 눈을 말없이 노려봤다. 나도 이남 가서 병 고치고 살겠소. 수정은 머리를 수그렸다. 수정의 이 한마디 말은 그 순간 철을 흥분시키기에 좋겠다. 그는 조용히 수정에게로 접근해 갔다. 한쪽 손으로 수정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얹은 뒤 그는 간질같이 창백한 향기에 젖은 신비로운 꽃송이가 피어나는 듯한 그녀의 두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와 동시 철의 극도에 달했던 초조와 불안도 고비를 넘기기 시작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돌아가는데도 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까지 생각하던 자기 본의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 있는 수십만의 자유국민들이 모두 그와 동행이요 그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부터 철의 가슴은 한결 가벼워짐을 깨달았다. 다만 한 가지 수상한 일은 이날부터 윤노인이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그는 정인수들이 떠나던 날부터 어찌된 까닭인지 그전과 같이 집에 붙어있지 않고 늘 밖으로만 나다니고 있었으나 아침 저녁 끼니 때만은 들어오던 것이 열흘날째부터는 아주 행방을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먼저 본 계례군이 후퇴를 했을 무렵에도 언니를 나한테 맡겨버린 채 어디론지 닷새 동안이나 달아다 숨어있다가 국군이 돌아온 사흘 뒤에야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 정인수가 다녀가던 날 밤에만 해도 또 언니를 나한테 책임지우려고 드는 것이 하기는 수상도 했어요. 수정이 그 아버지를 애매하게 무함할 까닭도 없는 것이고 보면 위인이 본 뒤 전응인데다 겁이 많은 사람쯤이라고 해석해두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고전읽기 소설가 김동리의 흥남철수 들어보셨습니다. 전쟁에서 진격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철수라고 하죠. 적군의 공격이 있는 상황에서는 군대만 무사히 빠져나오기도 힘든데 이 민간인까지 함께 대피하는 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철수 작전을 성공시킨 기적 같은 당시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작전은 성공했어도 소설 속 윤노인과 시정처럼 배에 오르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다수의 이산 가족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잔인한 전쟁,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리의 흥남철수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바바라 오코너의 소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만나보시죠.